이번 시간에 강의할 내용은 공업용수를 만들기 위한 처리 방법, 그리고 배수 처리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할 거고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AOP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분으로서 이제 배수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다루려고 하고요. 일단 AOP라는 기술이 최근에 많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외부에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을 해서 AOP에 대한 좀 더 깊은 내용을 같이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AOP, 우리말로는 고도산화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Advanced Oxidation Proces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화학적인 처리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물속에 존재하는 유기물, 그래서 가끔은 이제 무기물까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걸 AOP라고 부르는 것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산화 방법인 염소나 기타 다른 물질을 사용하는 것보다 보다 높은 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의 산화 방법, 그러니까 옥시데이션 프로세스보다 더 발전됐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거를 AOP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렇게 높은 산화력을 가지고 되는 이유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은 하이드록실 레디칼, OH 이렇게 점을 붙인 걸 우리가 하이드록실 레디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하이드록실 레디칼을 이용한 반응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산화력을 가지고 있고, 물속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불순물들을 제거함으로 해서 그 산업 공정에 그 여러 가지 생산 공정에 필요한 공업 용수를 공급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데 효율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하이드록실 레디칼이 이제 여러 가지 반응들을 일으키는 거고요. 각각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뒤에 좀 설명을 할 거고요. 크게 용도를 보면은 난분해성 유기물의 산화, 만냄새 물질의 제어, 그다음에 미생물의 소독,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AOP 공정은 이제 하이드록실 레디칼을 만드는데, 하이드록실 레디칼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존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UV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혹은 이제 그 과수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합 방법을 보면은 오존을 높은 pH에서 활용하는 방법, 오존과 과수를 조합하는 방법, UV와 가수를 조합하는 방법, 오존과 UV를 조합하는 방법, 전자빔을 사용하는 방법, 오존과 촉매를 이용하는 방법, UV와 TiO2 같은 광촉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상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오존을 사용하는 방법, 혹은 오존과 과수를 조합하는 방법, UV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UV와 과수를 사용하는 방법. 크게 한 네 가지 정도, 두 개의 그룹의 한 네 가지 정도 기술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핵심적인 기술은 오존과 UV 기술이라고 보고요. 기술들은 유기물 산화뿐만 아니라 소독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존은 크게 세 가지 능력이 있고요. 첫 번째는 물속에 있는 미생물들을 이제 불활성화시키는 소독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물속에 있는 유기물을 산화시키거나 아니면은 무기물을 산화시켜서 없애거나 하는 그 침전 반응을 시키거나 하는 산화의 반응 기능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능으로는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정수장에서 주로 적용되는 기술인데요. 정수장에서 그 트라이할로메탄 같은 이제 소독 부산물이 발생하는데, 그런 소독 부산물의 발생량을 줄이는 그런 목적으로도 이렇게 오존이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소독, 산화, 소독 부산물의 저감, 이 세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그램은 오존이아라는 회사에서 만든 오존 발생기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산화 기능을 보게 되면은 물속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미량 오염 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고요. 이러한 미량 오염 물질들 중에서는 어, 그 농약류라든지 의약 물질, 환경 호르몬, 그다음에 만냄새 미량 유해 물질 이런 것들이 있고요. 주로 사용되는 것은 오존을 이용해서 하이드록실 레디칼을 만드는 그런 용도로 사용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존은 오존 자체로도 굉장히 강력한 산화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존이 분해가 되면서 하이드록실 레디칼이 만들어져서 하이드록실 레디칼로도 강력한 산화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존은 그 소독능을 가지고 있고요. 하이드록실 레디칼은 강력한 산화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오존은 굉장히 선택적인 산화가 가능한 데 반해서 하이드록실 레디칼은 비선택적인 산화라고 해서 어떤 물질이든 대부분 다 분해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조합해서 오존을 기반으로 한 Advanced Oxidation Process 고도산화 AOP 고도산화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오존을 사용하는 시설에 과수를 투입함으로 해서 페록소존 공정이라고 하는데 기존 오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 이런 OH 레디칼을 다량으로 만듦으로 해서 기존의 오존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그런 어떤 방법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오존을 주입하는 방법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일반적인 정수 처리에서 적용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프리 오조네이션이라고 해서 원수를 취소한 다음에 오존을 주입하는 방법이 있고, 포스트 오조네이션, 그러니까 이제 여과까지 한 다음에 오존을 주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존을 주입하고 뒤에 활성탄을 넣어서 소위 말하는 오존 활성탄 공정을 만들어서 미량 유해 물질들을 제거하는 그런 기능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앞에 우리가 오존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음지 친전 효율을 향상시키고 소독 부산물의 생성을 저감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을 수가 있고요. 후단에 이렇게 오존과 가수를 넣었을 때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물속에 존재하는 미량 물질들을 제거하는데 오존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여기서 AOP를 주로 다루지만은 오존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존의 소독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존은 병원성 미생물, 특히 이제 병원성 원생동물인 크리토스포리움이나 지아디아 같은 이러한 내염소성, 즉 염소로 잘 죽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염소로는 잘 죽지 않는 병원성 미생물들을 제거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반응은 이제 하이드록실 레디칼을 이용하는 반응은 아니고요. 오존을 직접 반응시키는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독부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염소가 붙는 이러한 소독부산물, 사이오마탄소, 그 트라이할로메탄 이런 것들은 이제 제거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브로메이트나 이런 소독부산물이 만들 수 있는데 좀 복잡한 얘기니까 그 얘기는 이제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존을 소독에 적용하게 하는 이유는 기존의 염소를 이용한 소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요. 가장 큰 한계는 아까 설명한 내염소성 병원성 미생물, 즉 이제 염소를 주입해서는 잘 죽지 않는 병원성 원생 동물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미러키에서 그 굉장히 많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그 수돗물을 먹었을 때 그 질병을 감염시키게 했던 주 원인이 된 그런 병원성 미생물이고요. 뭐 사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좀 모양이 이렇게 별로 예쁘게 생기진 않았죠. 그 다음에 이제 지아리아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염소를 썼을 때 이제 트라이할로메탄이나 할로에스틱 애시드 같이 이제 그 염소 소독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독 부산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큰 문제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오존을 썼을 때는 염소 내성 미생물을 효율적으로 불활성화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할로메탄이나 할로아스틱 애시드 같은 거의 생성을 저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브로메이트 같은 게 형성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이 브로메이트의 오존에 의한 소독 부산물도 큰 문제가 돼서 최근에는 UV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추세들도 있는데 그런 이유가 이런 브로메이트 생성 문제들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좀 또 바뀌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UV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V에 대해서 충분히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은 추가적으로 좀 얘기하면은 UV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시광선, 비지블 라이트보다 파장이 더 짧은 그런 빛이고요. 가시광선이 대개 한 400에서 780 나노미터 정도 된다고 하면은 그보다 파장이 긴 것은 우리가 이제 어둠 속에서 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탐지하기 쓰는 적외선 광이 되고요. 그 다음에 400 나노미터보다 더 파장이 짧은 이 빛들은 이제 UV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제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빛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중에서 UVC라고 하는 이 빛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 빛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DNA나 이런 것과 작용을 해서 미생물을 불활성화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참고로 UV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트랜스미턴스라고 해서 처음에 넣어준 빛의 세기, UV의 세기에 비해서 얼마만큼 이게 통과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도 있고요. 이걸 로그를 취하면 업소번스라고 해서 이렇게 이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UV 조사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UV는 그 굉장히 높은 소독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염소 내성 병원성 미생물인 크립토스포리움 같은 것을 불활성화시키는데 매우 효율적이고요. 굉장히 이제 약품 사용량이 적은 그런 방법이고요. 빛만 쪼여주면 충분히 이제 소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이제 가변적인 운전이 가능해서 평상시엔 소독으로 운전을 하다가 유사시에는 이제 이거를 과수를 투입을 해서 AOP 공정으로 전환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이 나온 것이 실제로 UV 램프고요. 그래서 이 안에 형광등 같이 보이는 파란색의 빛을 뿜는 것이 이제 UV 램프가 되는 거고요. 이런 UV 램프가 이제 뭐 미국의 뭐 오렌지 카운티나 이런 많은 시설들에 이제 대용량으로 이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UV의 작용을 보면은 UV가 그 직접 물 분자를 만나면은 물 분자를 분해를 시켜서 하이드록실 레디칼을 만들고 이 하이드록실 레디칼이 그 어떤 유기물을 분해시키거나 아니면 UV 자체가 유기물과 반응을 해서 유기물을 분해시키거나 하는 그런 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성 미생물도 마찬가지로 UV 자체가 이제 공격해서 병원성 미생물을 없애거나 하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UV에 과수를 넣어서 하이드로스 레디칼을 이제 발생을 이제 유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파장 그 세 가지 방법 정도 이제 UV를 적용한 방법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한 254 나노미터 정도의 파장을 가지는 UV를 이용을 해서 그 미생물에 있는 DNA를 직접 공격을 해서 미생물을 불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185 나노미터 정도 되는 단파장의 UV를 이용을 해서 이걸 통해서 다른 오존이나 과수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오존이나 하이드록실 레디칼 같은 걸 만들어서 유기물을 직접 분해시키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UV와 과수를 같이 넣어줘서 간접적으로 OH 레디칼을 만든 다음에 OH 레디칼로 미생물 유기물들을 분해시키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적용하는 방법을 보면은 대개 이제 정수철이나 이런 데 보면은 호나, 응집, 침전, 그 다음에 모래여갈 하고요. 그 사이에 이제 굉장히 작은 장치지만은 이렇게 UV 장치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UV 램프를 통과하면서 물 속에 있는 유기물들이 분해가 되거나 미생물이 불활성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처리를 통한 다음에 이제 배수를 하는 공급을 하는 이런 형태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오존을 썼을 때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제거율은 탁월하고요. 만냄새나 이런 것들 제거할 수 있고요. 단지 이제 여러 가지 유기물들을 제거하는 제거 효율은 뭐 낮진 않지만은 약간 떨어지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어, 뭐 철이나 망간 같은 거의 제거 효율도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UV를 단독으로 썼을 때는 우리가 이제 소독 효과는 탁월하지만은 다른 유기물들을 분해하는 데에는 조금 제한적이라고 보고요. 여기서 말하는 UV는 254 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지는 UV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걸 AOP 단계로 가게 되면은 이제 병원성 미생물 제거 효율도 탁월하고 유기물 제거율도 굉장히 높고 기타 여러 가지 물속에 있는 미량 물질들을 제거하는데도 탁월한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 외의 방법으로 이제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일렉트론 빔을 이용하거나 이제 UV와 초음파를 이용하거나 UV와 여러 가지 촉매를 이용하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좀 전문적인 방법이고 아직 학계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고 현장에 적용된 바는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깊이 아실 필요는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AOP 사례들이 있고요. 이거는 미국에서 이제 AOP를 이용을 해서 페록시존이니까 오존과 과수를 조합한 방법이네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염속의 유해 물질인 TC나 PC 같은 걸로 오염된 지하수를 복원에 성공했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고요. UV는 아직 이런 AOP는 이제 우리나라보다 이제 외국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고요. 산업용수 처리뿐만 아니라 정수 처리나 하폐수 처리, 제이용, 심지어는 해수 담수화 이런 데서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미국 수도국 정수장에 1000만 톤 규모의 페록시존 공법을 써서 유입되는 물 안에 있는
어, 만냄새 유발 물질들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는 이러한 고도산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 이유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여러 그 하천에서 이렇게 조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조류가 이제 수돗물의 맛과 냄새를 나쁘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류에 의한 독성 물질들이 발생한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수 처리 방법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고도 산화 방법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산업 발달로 인해서 의약 물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 합성 유기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런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신종 오염 물질, Emerging Pollutant, CECS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기존 정수 처리에서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AOP 공정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UV AOP를 이용을 해서 기존 정수장에서 이제 조류에 의해서 발생한 만냄새 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을 설명하고 있고요. 여기는 UV와 과수를 조합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시흥 정수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방법, K워터에서 하고 있는 방법인 것 같네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이제 이 하수를 처리를 해서 이제 지하수 충진용이나 아니면은 하천을 방류하거나 아니면 일부 산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이제 앞단에 정밀 여과를 적용하고 역삼투를 적용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UV와 과수를 이용을 해서 RO에서 제거가 안 되는 뭐 NDMA나 뭐 엘사다이옥산 같은 이런 그 합성 유기 물질들을 이제 제거하는 목적으로 이제 AOP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적용된 것은 UV 과수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싱가포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UV를 이용한 그 고도산화 방법들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는 주로 이제 UV 공정을 이제 아까 얘기한 정밀여과나 역삼투 공정의 후처리로서 적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소독을 함에 동시에 이제 일부 그 유해 물질들도 분해하는 그런 용도로 UV를 적용하고 있고, 효율적으로 저기 그 하수를 처리를 해서 재용해서 이제 심지어는 먹는 물로까지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제 싱가포르에서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뉴워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해수의 담수화에서도 이제 이러한 AOP가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해수 담수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전처리에 오존이나 UV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바닷물을 분해해서 염소를 만드는 이러한 방법들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 외 최근에 이제 발라스트 워터, 선박 평형수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박 평형수라는 게 이제 배가 갈 때 물을 채우고 가야 되는데, 이제 그걸 다시 이제 물을 비우고 다시 그 원유를 채워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채웠던 물을 버릴 때 이걸 그냥 버리지 못하고 이걸 처리해서 버려야 되는데, 그걸 이제 선박 평형수 처리라고 부르고 있고요. 굉장히 최근에 이제 이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선박 평형수라는 게 이런 거죠. 짐이 이제 잔뜩 실려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대개 선박이 이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짐을 옮긴 다음에는 배가 비게 되는데, 배가 비면은 뭐 그 잘 아시겠지만은 배가 이제 좌초하거나 이렇게 배가 이제 옆으로 넘어가거나 할 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빈 공간 그 선박의 균형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 물을 채워 가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선박 평형수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배가 이제 짐이 없을 때도 이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한 지역에서 바닷물을 받아서 다른 지역에서 바닷물을 버리게 되는데, 그러면은 바닷물이 오염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제적인 가이드라인들이 IMO라고 하는 기관에서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선박을 만들 때 이런 선박 평형수에 대한 수처리가 반드시 적용돼야 되는 것으로 그래서 선박 평형수를 처리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전해 산화라고 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외에는 주로 UV와 오존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박표 형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 오존을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바닷물을 그 전에 그 이제 바닷물에 전기를 줘서 이제 그걸 이제 분해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UV를 이용해서 하는 그 이제 분해시키는 방법, 이런 세 가지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이제 AOP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료는 이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황태문 박사님에게 제공을 받아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공업용수 생산에 관한 부분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다음 챕터에 대한 내용을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배수 처리에 대한 거 설명을 했었고요. 배수 처리에서 pH 조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전처리가 되는 거고요. 전처리를 하기에 앞서서 배수 처리에서는 이제 들어오는 유입수 안에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포함될 수 있고, 그 중에는 굉장히 크기가 큰 고형 물질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소위 말하는 스크린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배수 처리의 출발점은 배수 안에 있는 쓰레기 등의 큰 고형물, 협착물을 제거하는 것이고, 주로 스크린 같은 것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스크린은 이러한 물질을 제거해서 단순히 오탁 방지나 펌프 등의 기능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데서도 굉장히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배수를 우선 강제 격자형 등의 스크린을 통해서 그 눈을 통과할 수 없는 큰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고, 스크린은 크게 조목 스크린과 세목 스크린이 있고, 조목이라는 건 이제 그 눈의 크기가 이제 큰 거고요. 세목이라는 건 눈의 크기가 작은 거고요. 먼저는 조목 스크린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세목 스크린을 통과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조목 스크린은 봉 형상이나 격자 형상인 것이 고정식으로 되어 있거나 가동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용이 되고요. 세목 스크린은 청소하기 쉬우나 연속 주정이 가능하기 위해서 회전식이나 전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기계식의 이제 봉 스크린 사이의 간격은 한 25에서 50mm, 기계식에서는 20mm 정도고요. 그러니까 대개 한 0.5cm 정도 되는 0.2에서 한 0.5cm 이상 정도 되는 협작물은 다 제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5가 아니네요. 그 5cm네요. 한 5cm에 2cm에서 5cm 정도 협작물이 제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의 수면에 대한 경사각은 한 70도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제 산업 분야에 따라서 특히 이제 설광폐수 같은 경우는 철의 녹 같은 것이 많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스크린만 갖고 제거가 잘 안 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러한 철분 성분은 이제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을 침강식 분리기나 원심력을 이용해서 미십자를 분리하는 사이클론 피트 같은 장치로 확실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게 제거가 안 되면은 후속 공정에서 후속 공정의 장치를 망가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제거가 필요하게 되고요. 침강식 분리기는 경사한 바닥면을 수조와 배출 장치로 구성하게 되고요. 배출 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레그식과 스파이럴식의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사이클론 피트는 물의 흐름을 회전시킴으로 해서 침강식은 아주 길게 해서 아주 작은 스케일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침강 시간이라는 것은 제거 대상물이 침전 분리조 내에서 제거되기 때문에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고요. 침강 시간이 길수록 제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물질은 침강 시간이 길고요. 짧은 물질, 그 큰 물질은 침강 시간이 짧고요. 밀도가 또 높으면은 침강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침강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침전 방법으로 물질을 제거할 때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바 스크린이고요. 이 스크린 막대가 있고요. 이 막대들이 있으면 이 막대와 막대 사이에 이렇게 간격이 있는데 이 간격보다 큰 물질은 이제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클론 피트라는 거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을 이제 주입할 때 이게 이제 수류를 회전시킴으로 해서 침강 시간이 길게 얻어지게 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확보를 해서 잘 침전되지 않는 물질도 침전시키게 하는 이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경사판 같은 걸 설치를 해서 좀 더 침전이 효율적으로 되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침강 분리기라는 것은 침전된 거친 입자를 이제 침전을 이렇게 시키면서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방법이고요. 분급기라는 걸 설치를 해서 계속
침전된 거친 입자들을 연속적으로 배출하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수 처리해서 큰 고용물은 스크린으로 분리하고요. 철강 배수와 같은 데서는 기계석 분급기나 사이클론 피트 같은 것을 이제 사용을 해서 완벽하게 이런 물질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탁 물질에 따라서 처리 방법이 다를 수가 있고요. 배수 처리에서는 물에 함유되어 있는 다양한 오탁 물질을 물에서 분리하는 방법과 분해 등으로 이제 변질을 시켜서 오탁 물질로서의 특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오탁 물질이 어떠한 형태로 물에 함유되어 있는지, 특히 그 물리적인 성상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오탁 물질은 부유 물질, 콜로이드 물질, 용존 물질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들을 엄밀하게 구분하기 어렵지만 보통 크기로 부유 물질은 1에서 100마이크로 사이, 콜로이드는 1나노에서 1마이크로 사이, 그 다음에 용존 물질은 그보다 더 작은 물질을 우리가 이렇게 용존 물질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수처리에서 오탁 물질의 크기의 차이가 처리 방법의 난이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고요. 일반적으로 사이즈가 큰 부유 물질이 가장 처리하기 쉽고 작은 콜로이드나 용존 물질은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뒤에 이제 수중의 오탁 물질의 제거 대상물과 적용 방법을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이 표에서 보면은 물리적인 방법이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물리적인 처리 방법은 대개 이제 응집 반응을 이용한 고체 방법, 고체 분리 방법이고요. 이 방법은 이제 비중을 늘려서 침전, 부상, 원심 분리, 여과 등으로 이제 오탁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용해성 물질은 대개 화학적인 처리 방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해나 흡착 혹은 막을 이용한 수처리 방법이 주체가 되게 되고요. 또한 이제 오수 안에 오탁 물질을 분리하면은 이제 슬러리 형상의 슬러지가 되고 이 슬러지는 응집 침전으로 인한 물리처리 슬러지와 생물 처리에서 발생되는 이제 유기성 슬러지 이 방법을 나누게 되고요. 어떤 방법에도 이제 농축해서 탈수 처분하는 이런 방법을 거치게 되고 이 탈수에서 고태 분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축조에서 슬러지가 누적되고 처리수에 오탁물질이 혼입되는 그런 현상이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물리적인 처리 방법, 화학적 혹은 생물학적인 처리 방법, 그 다음에 슬러지 처분 처리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정리해 보면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 침전, 응집 침전, 여과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부유성 물질 SS를 제거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생물 처리는 생물학적 처리 방법을 쓰고 BOD 같은 것을 제거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COD 같은 걸 제거할 때는 이제 이게 COD와 BOD가 겹치는 부분이면은 생물학 처리로 가능한데 BOD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COD 같은 경우는 활성탄 처리나 화학적인 처리 방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온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이온 교환이나 역삼투 이런 방법들이 이제 우리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부터 4번까지는 주로 물리적인 방법. 그래서 협작물이나 스케일은 스크린이나 거친 입자 분리기. 그 다음에 현탁 물질, 부상성 물질은 침강 부상 여과. 콜로이드성 물질은 응집 여과. 그 다음에 에멀전은 응집, 흡착, 전기적 방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용존 물질의 경우에는 이제 중화, 산원, 환원, 기타 화학 반응을 쓸 수가 있고요. 용존 유기물은 미생물이 분리가 가능한 미생물이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활성 슬러지나 혐기 처리, 생물막 등이 사용이 되고요. 질소인 같은 경우는 탈질, 탈인, 흡착, 응집, 그 다음에 미량 유기물은 활성탄, 염소산화, 막 처리, 용존 무기물은 전기 침투, 역삼투, 이온 교환 수지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요. 마지막으로 박테리아 같은 것은 MF막이나 염소 살균, 자외선, 오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응집 처리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설명했으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한번 리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응집 처리는 처리수의 고액 분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주작 방법이고요. 보통 이제 모래여과나 부상 분리, 침전 분리 등과 이제 병용이 되고요. 응집 처리를 하는 이유는 일단 콜로이드성 물질 같은 경우는 입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침강에 필요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자 크기가 작을 때 이거를 침강 방법이나로 제거하는데 무리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여과로 제거하려고 해도 이게 입자 크기가 너무 작으면은 여과사를 굉장히 작은 걸 써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과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저항이 걸려서 여과 속도를 높일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분리를 하는데 입자 분리에서는 입자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입자 크기를 크게 하기 위한 방법이 응집 처리고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이제 응고 반응에 의해서 미세 플럭을 석출시킨 다음에 이걸 성장시키는 응집 반응으로서 플럭을 이제 크게 만드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플럭을 만들고 플럭을 성장시키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응고 반응, 코아귤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미세 입자가 음전하를 갖고 있는데 음전하를 없애기 위해서 양전하를 가지는 물질을 넣게 되면은 이 전하가 중화가 돼서 이 입자들 간의 반발력이 줄어들고 서로 뭉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뭉친 입자 덩어리들을 더 크게 크기를 키우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플럭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되는 응집재로는 황산 알루미늄이나 PAC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분자 계통의 응집재들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플럭을 성장시키는 반응이 응집 반응이고요. 플럭의 침전 속도는 입자 지름의 제곱에 비례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플럭의 크기가 클수록 좋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응집이라는 것을 하는 거고요. 플럭의 크기를 키우게 하는데 사용되는 것은 고분자 응집제, 그 다음에 폴리머라는 것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뭐 폴리아크릴 아마이드의 부분 가수 분해물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다양한 형태의 물질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고분자 응집제, 그 다음에 뭐 PAC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고요. 용수 처리에서 이제 폴리머를 사용할 때 폴리머를 좀 이렇게 사용이 좀 자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 경우에 이제 예를 들면 이온 교환 수지나 역삼투를 쓰게 되면은 이런 그 공정의 방해 성분으로서 이제 폴리머가 작용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폴리머를 좀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응집은 우리가 이제 물에 이제 응집제를 투입해서 한탕 물질의 덩어리를 만들므로써 침전시키는 것이고요. 처음 두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죠. 코아귤레이션, 그 다음에 플로클레이션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처음에 응집제를 넣고 이제 교반을 하게 한 다음에 사실은 처음에는 교반을 이제 빨리 해줘서 약품을 빨리 섞고요. 그 다음에는 교반을 천천히 하면서 블럭들이 서로 부딪혀서 크기가 커지게 하는 이 두 단계로 이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처음에는 음전하를 가지고 있는 미세 입자에 양전하를 가지는 응집자가 붙어서 플럭에 이제 이러한 응고체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얘네들이 이제 서서히 교반을 해주게 되면은 폴리머를 이제 가교처럼 이용을 해서 연결체로 이용을 해서 이렇게 거치고 큰 플럭이 만들어지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수 중에 미세 입자를 모아서 큰 덩어리를 만드는 게 응집 처리고요. 그래서 두 단계로 나눠진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침전도 우리가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냥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침전은 이제 고액 분리, 특히 이제 한탕 물질을 분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아직 널리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침전에는 보통 침전과 응집 침전 두 개가 있고요. 보통 침전은 응집 조작을 하지 않고 그대로 침강시키는 것이고 자연 침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집 침전은 응집제를 넣고 침전을 시키는 거고요. 침강 분리는 수중의 현탕 물질과 물과의 비중차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면이 면적이 넓은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고요. 다만 이제 수면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차지하는 그 부지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건설비의 증가를 이제 야기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 수면을 넓히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침전할 수 있는 그 면적을 넓힐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방법들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침전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식을 가지고 쓸 수 있는데요. 침전 속도라는 것은 중력 가속도, 입자와 물과의 밀도차, 그다음에 입자 지름의 제곱, 그다음에 점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침전 속도는 입자 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물과 입자 간의 밀도 차에 비례하게 되고 점도에 반비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력과 속도는 뭐 항상 일정하니까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침전 속도를 결정하는 기본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침전 이론을 보게 되면은 이상적인 침전이라는 거는 이제 물이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입자가 이제 가면서 이게 이제 물의 진행 속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침전 속도가 되게 되면은 실제로 두 개의 속도가 이제 합쳐지게 되면은 실제 입자가 진행되는 속도는 이 속도와 방향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자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입자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 침전이 끝나게 되고요. 여기 포함되어 있을 때는 여기서 침전이 끝나게 되고 맨 수면에 위에 있었던 입자가 침강이 되려고 하면은 이 지점에서 이제 침전이 끝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100% 우리가 원하는 침전을 원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위에 있는 입자가 쭉 떨어져서 침전지의 맨 끝에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어떤 형태를 가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침전지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조정해 보게 되면은 그 속도라는 것은 주입 유량에서 그 침전지의 표면 면적을 수면 면적을 나눠준 값이 되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오버플로 레이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전에서 중요한 것은 이 오버플로 레이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이 오버플로 레이트를 보통 이제 일반적인 침전에서는 20에서 40 큐빅미터 per 스퀘어 미터 per day 정도로 우리가 잡고 있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20에서 40m per day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실제로 입자의 침강 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입자가 이거보다 침강 속도가 빠른 것은 이론적으로는 100%이 침전조에 의해서 제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부분적으로 제거된다고 봐서 몇 퍼센트가 제거되는지를 이렇게 이 오버플로 레이트 그 다음에 이제 입자의 실제 침강 속도의 비로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침전조의 형태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장방형 침전조의 형태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위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상등액이 깨끗한 상등액이 이렇게 모아지는 이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형 침전조라고 해서 가운데서 물을 공급을 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깨끗한 물을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침전지고요. 뭐 하수 처리장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침전저지만은 뭐 산업용수 처리나 폐수 처리에도 마찬가지로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진이고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타입이 있는 침전조가 다양한 타입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응집 침전을 시키는 경우는 응집제를 넣어서 이제 침전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침전조에도 다양한 고안이 있는데 수면의 면적이 작더라도 좀 깨끗한 처리수를 얻기 위해서 침전조 내에서 편류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타입이 있고요. 생성된 침강 슬러지를 순환시켜서 미세 플럭의 발생을 방지하는 타입. 그 다음에 물의 양이 일정하다면 표면적을 늘려서 분리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침전조 내에 다수의 경사판을 설치해서 단면적을 증가시키는 이런 타입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유입 충진조로 들어오는 유입 유량을 이제 수면으로 나누게 되면은 그게 이제 이 입자를 침전시킬 수 있는 이게 이제 그 일종의 이제 그 오버플로 레이트라고 해서 요거보다 더 속도가 빠르면은 그 빠른 침강 속도를 가진 입자는 다 제거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침전지에 이렇게 경사판을 설치하게 되면은 이 AS가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얻어서 결국은 침전이 더 빨리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수 처리에 침전조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최초 침전과 최종 침전지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응집보조제라는 거는 이제 큰 플럭을 만드는 그런 어떤 약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횡류식 침전지, 장방형 침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중심구동 원형 침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슬러지 순환형 침전지라는 것은 이제 주로 용수의 전처리에 사용되고 있고요. 1차 교반실에서 성장된 플럭을 2차 교반실로 유도해서 원수로 접촉시키고 해서 더욱더 성장시켜서 침전을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고요. 경사판 침전지는 조의 상부에 경사판 설치해서 침강거리를 길게 해서 플럭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경사판 침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보다 비중이 무거운 물질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보다 비중이 가벼운 물질을 처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부상 처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침전이나 부상 모두 중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력을 이용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보다 밀도가 작은 물질,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유류, 기름류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물보다 밀도가 큰 물질을 하더라도 밀도차가 굉장히 작을 때는 침전을 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부상을 시키는 게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상돼서 만들어진 슬러지를 우리가 스컴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공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침전 슬러지보다 수분이 작고요. 그래서 슬러지 농축에 조금 더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중에서 미세한 거품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공기를 이제 압력을 높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물을 녹이고요. 물을 농해시키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대기압으로 감압 개방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이제 그 고압의 공기가 이렇게 기체가 되면서 이제 공기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걸 미세한 기포들을 만들 수 있게 되고요. 이 방법을 우리가 가압보상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보상법은 기존의 침전법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입자가 이제 공기에 부착되는 이런 것을 이용하게 되고요. 좀 밀도가 낮은 플럭을 제거하는 데 효율적이고, 작은 탱크를 이용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높은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처리 시간도 상당히 짧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존 공기 부상에서 보면은 이제 일단 여기서 이제 공기를 우리가 그 녹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기를 내게 되면은 여기 이제 기포가 이제 다량으로 발생해서 이게 이제 오염물질을 포집을 해서 상부로 뜨게 되고요. 밑에 부분에는 이제 깨끗한 물만 상대적으로 이제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액션 존과 그 다음에 세퍼레이션 존 두 개로 나눠진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결국 핵심은 여기서 높은 압력으로 공기를 물에 녹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감압시켜서 공기방울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중력식 침강을 쓸 때는 이제 아까 이러한 식을 쓴다고 했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DAF에서도 사용되는 식은 거의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물의 밀도가 입자의 밀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차이가 이제 요거랑 반대로 나타난다는 것뿐이지, 기본적인 원리는 부력이나 침강이나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존 공기 부상의 장치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일단 에어를 이제 공급하는 부분이 있고요. 컴프레셔가 이제 공기를 압력을 높여서 이제 공급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츄레이션 탱크라는 데서 이제 물에다가 이 공기를 이제 고압으로 녹이게 되고, 이걸 이제 여기다가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공급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공기방울을 다량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윗단에서 이렇게 슬러지 스킴을 이제 이렇게 스컴을 제거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하부로 이제 깨끗한 물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순서 좀 바뀌긴 했는데 그 경사판 침전지의 모양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잘 안 보이지만은, 물속에 잠겨 있어서 잘 안 보이지만은, 이렇게 경사판이 이렇게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고, 이렇게 경사판이 평행되어 배치되어 있으면은 마치 이게 이렇게 쭉 늘어선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이게 결국은 그 침전될 수 있는 면적을 늘리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응집침전과 가압부상법은 이제 결국은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다르게 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가압부상법에 의해서 얻어지는 처리류의 청정도는 응집침전에 비해서는 다소 부족하게 됩니다. 일단 응집기구의 차이가 있고요. 응집침전에서는 이 플럭이 깨지 않고 분리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가압부상법은 일부의 플럭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세 입자들이 유출이 될 수가 있어서 청정도가 좀 낮아질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가압부상법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응집침전보다 훨씬 더 작은 체류 시간에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치를 소형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특히 이제 조류를 포함하는 경우, 그 다음에 발생하는 응집 플럭이 가벼운 경우,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응집침전에서는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없을 때, 유류 등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이런 경우에 가압부상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고 있고요. 가압수를 넣고 원수를 넣어서 혼합을 시키면 여기서 이제 가압수가 이제 감압이 되면서 이제 공기방울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SS는 부상하고 깨끗한 물은 아래로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런 장치고요. 이게 이제 원수고, 가압수를 공급하면 기포에 이런 현탁 물질들이 이제 달라붙어서 떠오르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은 보통 15도에서 약 2%의 공기를 녹이지만은 압력을 걸면 이거보다 훨씬 더
증가시킬 수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탁 물질이 기포에 부착되는 그런 방식을 보면 이렇게 기포가 현탁 물질이 큰 경우에는 기포가 현탁 물질을 이렇게 둘러싸는 경우가 있고요. 현탁 물질이 작은 경우에는 기포 주변을 현탁 물질이 이렇게 부착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플럭이 만들어질 때 아예 기포를 포함한 플럭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 부력을 얻어서 이런 플럭들이 이제 상승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것이 이제 가압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금속을 포함한 배수의 처리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오탁 물질의 분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지만은 지금부터는 이제 배수 중에 존재하는 개별의 어떤 물질들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 배수에 포함되는 중금속은 독성이 많은 게 많고요. 특히 이제 체내에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중금속 처리는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개 이제 수은이나 독 여러 가지 수은이나 이제 카드뮴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납이나 여러 가지 그 산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지만은 폐수 중에 포함되어서 환경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건강에 대한 위생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있고요. 중금속의 처리 방법은 일반적으로 알칼리 침전법, 공침법, 황화물법 이런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요. 그 외에 고급적인 방법으로는 이온교환 수지법, 막분리법, 염화환원법, 전기분해법 이런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금속 처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이 알칼리 침전법입니다. 대부분의 중금속은 가성 소다 나트륨이나 소독해 같은 알칼리와 반응하면 수산화물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용해도가 떨어져서 침전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방법이 가장 넓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최적의 pH, 그 다음에 처리 도달 값의 이론 계산이 용이하다는 장점, pH계에서 약주입이 가능하고 사용약품을 싼 가격에서 어디선가 어디서건 쉽게 입수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금속이 수지정에 동시에 존재하게 되면은 처리 대상 중금속이 이론상의 pH보다 1, 2 낮은 영역에서 침전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걸 이제 공침 현상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현상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공침법입니다. 여기 사용되는 공침제는 일반적으로 염화 제2철, 성산 제1철, 알루미늄염 등의 독성이 낮은 물질들이 사용되고 있고요. 더욱이 이제 중금속은 가장 낮은 농도가 되기까지 처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황화물법이고 중성 영역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고분자 중금속 포집재 개발에 의해서 최근에 적용되는 예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중금속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거고요. 여기서는 전반적인 사항만 한번 쭉 리뷰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게 이제 중금속의 용해도와 pH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높으면 용해가 쉬운 거고요. 낮으면 용해도가 낮고요. 용해하기 어려운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pH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중금속들은 보면은 pH에 따라서 용해도가 높았다, pH를 올리면 용해도가 낮아지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이제 용해도가 충분히 낮아지는 영역이 이제 보시면은 이게 뭐 4인 경우도 있고요, 10일인 경우도 있고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일반적으로는 금속이온은 일반적으로 수중액의 pH가 올라가면 수산화물이 만들어져서 석출되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중금속의 처리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되 각각의 물질별로 석출되는 pH가 다르니까 이 pH를 정확히 조정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유사한 그림은 앞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보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인 구성법, 알칼리 침전법의 기본적인 구성을 보면은 먼저 pH를 조정하고요. 그 다음에 응집 처리를 해서 크기를 키운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알칼리 상태로 만들어서 이제 이거를 침전을 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pH가 우리가 조정을 했으니까 다시 pH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으로 돌리기 위한 중화 처리를 하고 하는 4단계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먼저 pH를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응집제를 넣어서 이제 크기를 키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런 반응에 의해서 수산화물이 만들어진 다음에 석출이 되게 되고요. 그럼 나중에 슬러지는 빼내게 되고 그 다음에 남은 상등액은 이제 다시 중성의 pH를 만들어서 재용하거나 방류하는 그런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알칼리 침전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들도 얘기가 될 텐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각 중금속별로 하나씩
다시 뭐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